저는 그 공공운수 노조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노동안전보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김영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을 때는 공공운수 노조에서 아직 노조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어머니도 앉아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다시 그 얘기를 하려니까 좀 마음이 찹찹하긴 한데 앞으로는 더 그런 노동자가 나오지 않게 싸우는 게 중요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그걸 띄우기 전에 하나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하나의 사진은 2017년도 11월 15일 날 태안화력발전소 3호기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장소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안전품질실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장소에 세워놓은 입간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 내용, 로터 회전으로 작업 중에 로터 회전으로 작업자가 사망했고 구조물에 협착해서 사망한 사고다. 원인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조치 결과 사건 조사 후 징계 및 과태료, 작업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강화 이렇게 조치를 했다.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징계는 누가 당했을까요? 모르시죠? 징계는 하청업체 관리자가 당했겠죠. 과태료는 누가 물었을까요? 하청업체죠. 이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딱 김영균 노동자가 죽기 딱 1년 남짓 전이거든요. 이런 조치를 취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김영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럼 이 작업을 했던 노동자는 발전소의 정규직 노동자였을까요? 아닐까요? 대답 안 하시면 이제 오늘 밤 12시까지 합니다.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틀릴 수 있죠? 몰랐으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서 틀려도 돼요. 그냥 왜 물어봤겠어요? 정규직이면 위험에 외주화 이런 얘기 하는데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추정해서 때려 맞히시면 답 나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였어요. 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검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청업체 재하청을 준 업체의 노동자가 모터가 돌아가는 걸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다시 가동할지 말지를 누르는 노동자도 그날 처음 이 자리에 가서 일한 노동자입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안에 작업하고 있는데 잘 누른 거죠. 근데 죽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안전수칙 미준수, 뭘 준수하지 않았을까요? 빨리빨리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작업자들이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시부터 점심을 먹고 1시까지 쉬지 않고 잘 보이네요. 잘 보입니다. 그 프린트물 안 보셔도 돼요. 이것만 보이면 됩니다. 12시 30분부터 일했어요. 그러니까 딱 빌미 잡기 딱 좋죠. 이렇게 해서 안전수칙 미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1강 때 오셨던 분 계신가요?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마 그 1강 강사분은 PPT를 되게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원청 관리자가 막 빨리 재촉하는 카톡 그거 설명하던가요?
안전작업 허가서가 없어요. 처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인이 빨리 하삼. 그거 설명했나요? 그거 똑같죠. 그렇게 일 시켰습니다. 6월 9일 날 현대제철에서 왜 불만 나가지? 저희 노조 사무실인데 저도 잘 몰라요. 6월 9일 날 현대제철에서 고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30m 크레인 위에서 냉각 장치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목숨 잃은 거 다 뉴스 보셨죠? 사측 뭐라고 하던가요? 사측 해명. 그 사람은 원래 아팠던 사람이다. 이 보도 보셨나요? 그 노동자가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노동자가 원래 아팠던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노동자가 죽었을 때의 온도는 43도였습니다. 43도 가서 일하라고 하면 일 못 하잖아요. 근데 더 가관은 고용노동부도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하는데 중대재해 기준이 뭔지 아시는 분? 그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김영균 투쟁백서 1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기준! 네? 네. 노동자가 1명 죽으면 중대재해예요. 뭐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근데 한 노동자 죽었잖아요. 중대재해가 벌어졌죠. 근데 그 노동자가 원래 아팠던 사람일 수 있으니 부검이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이것이 중대재해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고용노동청의 태도입니다. 요거하고 완전히 똑같잖아요. 안전수칙 미준수. 현대제철에서 엊그제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그러니까 고온 때문에 돌아가신 노동자도 그 노동자가 원래 아파서 죽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영균 노동자가 처음 목숨을 잃었을 때 12월 11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라고 언론에 나오면 뭔가 정당한 주장을 안 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죠. 서부발전 관계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셔서 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사측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하셨지만 어제 민주노총 조합원 한 4천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해라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더 이상 죽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와 연관해서 폭염이 오기 시작하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와 겹친 폭염에 자칫 잘못하면 또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도 좀 집중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조지만 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분 있는 거는 불이 안 켜질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 보이시죠? 앞에만 보이면 됩니다. 그 제목은 절반의 인근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했던 이유와 개선 방안인데요.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펴고 밀어붙이고 노동자들이 그거 잘 못 맞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겠죠.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했던 이유라기보다는 국가 주요 시설인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있고 그 고용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사는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김용균에게 죽음의 노동을 시킨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는 1강에 못 오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특조위는 김용균 노동자는 회사의 말을 잘 들어서 목숨을 잃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디일까? 죽음의 노동을 지시한 회사는 누구인가? 원청인 서울발전인가?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인가입니다. 요 캡스라고 하는 게 한국발전기술의 회사 로고인데요. 작업 지침서입니다. 낙탄 처리 지침이라고 써있는 하청업체의 작업 지시서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의사항인데 컨베이어 벨트 및 회전기기 근접 작업 수행 중 비상 정지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비상 정지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위험한 기계이니만큼 풀코드라고 잡아당기면 컨베이어 벨트가 쓰는 장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다 늘어져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근접 작업을 하다 보면 그게 닿으면은 바로 붙어 있으니까 닿으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쓰겠죠. 회전기기에서 일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 아니라 근접 작업 하다가 그거 건드려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쓰지 않게 해라 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접근해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다치지 않게 유의해라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오른쪽 공문은 한국서울발전 태안화력 본부인데요. 하청업체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석탄 취급 설비 낙탄 처리 일지를 1일 보고해라. 낙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낙탄 한자죠. 떨어진 탄.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빠른 속도로 가니까 석탄이 떨어집니다. 벨트 밑으로. 그러면 주요 기기에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탄이 있기도 하지만 주요 기기에 뭐 구동물, 구동체 이런 데에 붙어 있는 탄이 있어요. 쌓여가지고 거기에 닿아 있는 탄. 그것을 간섭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간섭탄은 자칫 잘못하면 자연발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석탄이 자연발화도 하거든요. 많이 쌓여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연발화가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타기 때문에 간섭탄을 즉시 치우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얼어붙으니까 바로바로 치우게 해요. 그거는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 중에도 고개를 집어넣고 낙탄을 치우고 이리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한 겁니다. 요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죽음의 노동을 시킨 사람은 한국서울발전이에요? 발전기술이에요? 이 두 개의 작업지시서와 원청의 공문을 봤을 때 이 죽음의 노동을 시킨 사람은 누굴까요? 왜 물어보겠어요? 원청이죠.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된다니까. 오래 걸린다니까요. 서울발전이 사실상 이 노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한국서울발전이 하청 노동자들만 주로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1일 보고까지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발전소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개요인데요. 여기가 저반 설비 이제 부두가 있습니다. 부두에서 석탄이 외국에서 보통 수입을 하죠. 수입을 해서 하역기를 통해서 저탄장이라는 데 석탄을 쌓았다가 상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탄조에
석탄을 올립니다. 이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컨베이어 벨트를 옆에 고장나서 수리 중이던 것을 긴급하게 수리하는 노동자들을 불러들여갖고 새벽에 빨리빨리 고쳐라 해서 1시간 동안 가동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상탄기예요, 상탄기. 상탄 작업을 하는 거예요. 탄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탄조에서 그 다음은 잘 안 보이시는데 미분기라고 써 있어요. 석탄을 아주 밀가루처럼 빻습니다. 빻아서 보일러에 공기로 주입을 해요. 이 보일러 크기는 대략 큰 거는 아파트 15층 정도의 높이 정도의 보일러를 통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고요. 이 석탄을 태우고 나면 타고 남은 이제 회라고 하는데요. 재하고 불순물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정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보통 환경설비라고 하는데요. 환경설비를 통해서 이제 굴뚝을 통해서 나가고 재는 이제 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에서 이 모든 과정이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쓰면 쓰잖아요. 탄을 안 올리면은 보일러로 가동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람의 신체랑 비유를 합니다. 소화기관 정도를 저 보일러 터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석탄이 들어가니까 입부터, 뒤에 이제 아무튼, 뒤처리를 하는 곳. 근데 발전소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일하냐면, 요 과정까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합니다. 요 보일러와 터빈, 요 과정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요 환경 처리를 하는 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로 비유하면 위만 정규직이고 입과 항문 이런 거는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얘기를 할게요. 낙탄 처리에 민감한 이유는 공급되지 정작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발전소의 업무 중에 운전 업무, 그러니까 석탄 취급 설비라고 하는데 석탄을 보일러까지 보내는 석탄 취급 설비, 그다음에 남은 재와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환경 설비, 그걸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걸 운전 업무라고 하는데요. 다 필수 유지 업무입니다. 필수 유지 업무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 중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파업을 할 수 없는 노동자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다 연속 공정이기 때문에 이 운전 업무의 어느 하나도 쟁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방노동위원회, 법원 이런 데 가서 주장을 했어요. 하나만 멈추면 발전소 전체가 멈추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자들은 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발전 5개사는 발전사가 5개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 말고 5개가 있는데 5개사에서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게 다른 공기업들, 그러니까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는 공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발전 5개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을 비교해 봤더니 정규직 노동자는 12,000명 정도고 하청 노동자들, 그러니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대략 한 7,700명. 다른 통계는 더 많아요. 뒤에 통계는 더 많긴 한데 2018년도에 공공운수 노조가 조사한 바로는 7,700명의 노동자가 간접고용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정규직 대비 전체 노동자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은 39.1%에 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의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시설을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정규직 직원이다, 아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황당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아니다, 맞죠? 혹시 뭐지? 옛날에 그 영화 있었는데, 영화 제목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원자력 발전소의 시설을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해 안 되죠. 원전 잘못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35.9%, 한국가스공사 23.6%, 한국지역난방공사 16.4% 정도 돼요. 그런데요, 어디든 하청을 공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난방공사가 난방하고 뭐 뜨거운 온수 공급하고, 이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이 더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발전소가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월등히 비율이 높습니다. 월등히 비율이 높아요. 그 이유, 그 다음 표를, 이건 특조위 보고서인데요. 특조위 보고서에 보면 앞에 7,700명에는 발전소를 청소하는 노동자, 시설 관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건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환경설비 운전이라고 하는 부서와 발전소에 상주하면서 매일 발전소의 설비를 수리하는 노동자들만 비교했을 때도 6,220명의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유지 업무라는 이유로 발전소에서 자기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쟁의 행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에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파업권을 제약당한 노동자들의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의 제목이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인데요. 발전소에서 이렇게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는 도대체 언제부터였는가 궁금하시죠? 왜 그랬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과거의 정부의 자료를 뒤져도 왜 발전소의 설비를 운영하는 노동자들의 앞과 뒤는 왜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서를 김용균 특조위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운수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공공운수 노조도 그 문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발전사들이 예전에는 다 한전 소속이었는데 이제 거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발전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전에는 정비를 하던 노동자들도 보전반, 보수반 이래서 한전의 직원들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대에는. 그런데 80년대에 오면서 자신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왔는지는 자신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청소하는 노동자들, 발전소의 경비를 쓰고 있는 노동자들도 다 발전소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발전소에 가면 발전소를 지키고 있는 국가 주요 시설이니까 지키고 있는 경비 노동자들이 있는데 한 노동자들은 청원경찰, 청경 이 노동자들은 정규직이에요. 근데 특수경찰, 특수경비, 특수경비라고 부르는데요. 경비업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노동자들은 하청 소속이었다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로 전환했어요. 이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경비 노동자든 청소 노동자든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예전에는 다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김영균 특조위도 저희 공공운수 노조도 어떤 정책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청 노동자들이 급증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부의 문서나 발전사의 자료나 이거는 사실 찾지는 못했습니다. 김영균 특조위의 자료를 아무리 뒤지셔도 그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발전사는 이렇게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나 드려야겠다. 아까 연료 환경 설비 운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연료 설비는 아까 얘기했던 석탄 취급 설비, 석탄을 탄으로 올리는 것까지 하는 업무. 환경 설비라고 하는 건 뒤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운영하는 두 개의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경상 정비 업무라고 하는 건 가벼울 겸 일상상 정비, 일상적으로 가벼운 정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원래 다 아시나요? 대답해 주셔도 벌써 큰일 났는데? 1시간 반 다 쓰겠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너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다 아시죠?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노동자들이 더 극심한 경쟁체제에 놓이게 되는데요.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를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100% 업무를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한전산업개발의 노동자들은 그 한국전력 자회사니까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공부해갖고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2003년도에 한전산업개발을 자회사였는데 팔아치웁니다. 이제 팔아치우고 2009년도부터 여기가 100%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아치워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 민간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좀 어폐가 있긴 한데 한국전력이 발전사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나서부터는 한전산업개발이 발전사의 그 설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설비는 한전산업개발 것이 아니라 발전사의 것이기 때문에 한전산업개발이 한국전력의 자회사다 하더라도 자기 설비를 갖고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이미 외주화되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도부터 이런 회사가 새에서 한전산업개발이 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3년도에 이제 팔아버리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49%의 지분을 갖게 되고 왜 여기가 51%의 지분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자유총연맹이 이 회사의 51%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연료환경설비 운전의 경쟁체제를 도입을 하게 돼요. 연료환경설비 운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김영균 노동자가 일했던 한국발전기술. 이거는 한국 남동발전의
자회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남동발전이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니까 자회사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한국발전기술이 그것을 인수하게 되죠. 되게 많은 돈을 주고 팔아먹었어요. 많은 돈을 주고 팔아먹었으니 이 일감을 계속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겠죠. 2019년도에는 정규직 전환 발표가 이제 김용균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면서 정규직 전환 발표가 났고요. 공공기관으로 하나로 모아서 설립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료환경 설비 운전은 이런 과정들을 겪었고요. 더 아이러니한 데가 이제 경상전비입니다. 경상전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에 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모여 있을 때는 보전반 뭐 이런 데서 그 정비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4년, 77년 돼서 한전이 전액 출자한 보수 전담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으로 명칭을 치면 이 회사 이름은 한전 KPS라고 하는 공기업인데요. 70년대 중후반에 가서 이 회사가 별도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전 KPS라고 하는 공기업이 발전소에 있는 설비들을 다 정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전 KPS는 이 정비 업무를 하면서 이 공기업이 그 정비 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발전사한테 이 업무를 공기업인 발전사한테 한전으로부터 나중에는 발전사로부터 업무를 받아서 하청을 또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차적으로 물량을 다 가져가는 데는 한전 KPS라고 하는 공기업이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한전 KPS가 부분 파업을 했었대요. 부분 파업을 하니까 이 정비 업무를 해야 되는데 부분 파업하니까 큰일 난다. 그래서 정비 업무를 하는 회사를 여러 개로 나눠야 된다. 노동자들을 단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미 94년도에는 노동법상 직권중재제도라고 해서 이런 공기업이 파업하려면 직권중재해가지고 파업 못하게 하는 제도 있었어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불법 파업이라고 다 탄압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파업권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신규 발전소 정비 분야에 경쟁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부발전의 하동발전소, 한국 서우발전의 태안발전소에 새로 만들어진 발전소 후기부터 민간 정비업체의 업무를 시키게 됩니다. 저 하동발전소는 일진파워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하청업체인데요. 거기이고요. 태안은 한전산업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정비 업무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2002년도에 와서 2002년도에 이제 그 발전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전을 이렇게 다 조각조각 냅니다. 그래서 5개 발전사를 만들고 한국 수력 원자력을 만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발전 자회사, 한국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우발전, 발전 5개사라고 하는 이런 발전 회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2002년부터 이제 경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발전소 민영화 반대를 위해서 발전 노조에서 이제 장기 파업으로 이제 경쟁 도입, 정비의 경쟁 도입이 유보되다가 민간 업체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점진적인 경쟁 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 정비 물량의 20%, 2005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30%, 2007년도에는 모든 설비를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정비를 어디다 맡길지를 추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2020년인데요. 전체 설비를 경쟁 입찰을 시키지도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2005년도에 본 발전 정비 산업 현안 및 대책에서 경쟁 도입을 08년도까지 유보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벌어졌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전 KPS라고 하는 공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진파워, 한전산업개발, 금화 PSC 이런 정비업체라고 하는 업체들을 하도급 업체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을 키워서 앞으로 여기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한전 KPS에 일하고 있는 어느 누가 야 정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나를 잡아먹을 호랑이를 누가 키우겠어요. 제대로 안 가르쳐 주겠죠. 그쵸?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발전회사 주도로 민간업체를 육성해라. 새로 만들어진 발전소는 한전 KPS가 하고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발전소가 잘 되는지 그건 기술력이 있는 한전 KPS 니네가 하고 니네가 하나를 맡았으면 기존에 하나 하던 거를 민간업체한테 넘겨라 라고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청회사들이 기술력이 없는데 잘 안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생각한 방법이 뭘까요? 발전 5개사가 있다. 하청업체는 여러 개다. 정비하는 공기업은 안 가르쳐 준다. 몇 가지 힌트. 짝을 지어줍니다. 한국 남부발전은 일진파워와 한국 플랜트 서비스, HPS라고 하는 회사. 뭐 예를 들자면 서우발전은 금화 PSC 이렇게 짝을 져줘요. 짝을 져주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뭘까요? 짝을 져주면 짝을 져서 육성을 하려면 뭐를 하겠어요? 수의계약을 하죠. 수의계약. 그냥 거기다 물량을 주죠. 이제 이런 정책을 막 피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2005년도부터 이렇게 짝을 조져갖고 2008년도까지 했어요. 근데 보통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정비는 2008년도까지 했는데 2009년도에 또 뭘 결정하냐면 경쟁 도입을 야 이거 2012년도까지 그냥 유보하자. 왜 이렇게 결정을 또 해요? 이거 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국가 주요 시설이고 국민들한테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 주요 시설이고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지도에 발전소 안 나와요. 지도에 발전소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이런 중요 시설을 하는데 아니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왜 그거를 어거지로 왜 억지로 이렇게 주려고 할까 하청업체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FTA 등등을 해가지고 발전소 정비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회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소 정비시장을 잠식한다. 그래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도입해야 되고 업체를 육성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사실인가 하는 뒤에서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2013년도에 드디어 발전 정비산업 경쟁 도입 정책 결정 용역을 2011년도 9월 30일 날 내서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1-1단계 신규 핵심 설비는 한전 KPS가 수행하되 이에 상응하는 물량을 입찰 전환함으로써 초기 경쟁 시장을 조성하여 신규 비핵심 설비도 입찰 경쟁을 한다. 1-2단계 기득권 물량을 환원해서 이런 데서는 토해내야 되죠. 본격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해요. 신규 설비에 대한 경쟁과 함께 기득권 환원 물량 경쟁으로 경쟁을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정비산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문서를 살펴보면 이 문서에는 아까 얘기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한전산업개발이라고 하는 데가 100% 갖고 있었던 여기에 내용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제목에는 정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앞과 뒤에 설비를 운영하는 그 운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한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발전 전비 산업 경쟁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한대요. 근데 이거는 발표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발표하려고 하다가 김영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나서 위험의 외주화가 막 떠들어지니까 한국개발원은 이 정책 용역을 완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끝나요. 그 다음에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하나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왜 되지도 않는 또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또 연기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경쟁 입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 정비산업 경쟁 도입 정책 결정 용역을 해서 2013년도에 발표한 건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8년 동안 이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무슨 문제를 남겼는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했겠죠. 뭐 물어보나 마나죠. 대답 안 하시니까 물어보고 제가 답하는데요. 여기 보면 발전 전비산업 경쟁 도입 정책 결정 최종 보고서 가우젠이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가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경쟁의 원칙과 방향 2013년부터 1-1단계, 1-2단계 이 과정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시장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가 가능한 최적의 경쟁 도입 방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경쟁 도입 대비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계적 시장 개방, 효율적 경쟁 시장 구조 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장 개방 연착륙을 유도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부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뭐 이런 데겠죠. 그런 데가 발전사 시켜가지고 용역보고서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으니 이 컨설팅 업체는 뭐 이런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시장의 효율성, 그 사람들 뭐 머릿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시장의 효율성, 걔들이 만든 문서니까 안정성 제고라는 말은 왜 써 있을까요? 안정성 제고, 안정성 왜 써 있을까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국가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지들이 양심이 있어서 안정성이 제고돼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랬는데 김영균 특조위에서 이게 다 허구다. 이 정책은 실패했다. 우리가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니네는 틀렸다가 아니라 니네가 써놓은 내용을 살펴봤더니 하나도 안 맞더라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은 확보되었는가?
큰일이네. 발전사는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 자신들이 세운 입찰 기준도 어긴 채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발전호사 정비 민영화 속도 내려고 산업부 경쟁 입찰 기준 대폭 낮춰. 의원실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낸 자료입니다. 발전소의 심사 기준을 대폭 낮춰서 민영화, 그러니까 한정 KPS라고 하는 공기업의 물량을 계속 민간 업체한테 넘기려고 했다. 그래서 경쟁 체제를 만들자고 했다. 당진화력의 9호기, 10호기는 1000메가와트급 발전소 발전기인데요. 1000메가와트급 보일러 설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500메가와트급 설비에 대한 정비를 했던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입찰 공고에는 200메가와트 이상이라고 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1000메가와트는 500메가와트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2013년도 발전 정비 산업 경쟁 체제 도입 방안 가우젠 그 정책 보고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겼잖아요. 이렇게 쭉 어겼는데요. 이런 얘기는 이제 발전사 직원이 대놓고 자기 실명 까고 말 못하겠죠. 찍히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간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 입찰 기준을 완화했다 라고 합니다. 국가의 주요 시설인 발전소를 정비하는데 지들이 세운 기준도 어기면서 하청업체한테 막 줘야 되니까 그 기준을 완화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가 주요 시설인 걸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사기를 친 거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있었냐? 시장의 효율성.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김영균 특조위의 자료에 있는 건데요. 이 자료는 그러니까 용역 수행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그 발전사로부터 자료 다 받아서 분석한 거거든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2013년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했으면 실패했던 이때는 뭐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때부터는 뭐 그 물가도 올라가고 노동자들 임금도 더 줘야 되니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좀 그래프가 좀 완만해져야 되는데 조금 완만해진 것 같지만 들쑥날쑥하지만 계속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이 단가를 낮췄다? 이것도 별로 입증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리베이트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용역업체의 그 용역 수행비가 발전사에서 준 게 이렇게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일을 했던 하청업체들의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타도 있고 뭐 난리네요. 일단은 한정 KPS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업이에요. 금화라고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발전이 짝 지어줬던데 한국 플랜트 서비스 남부발전이 짝 지어줬던데 뭐 한국발전기술 남동발전의 자회사였다가 그 민간한테 팔아먹어서 발전기술이 인수한데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인데요.
저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영상에 제가 이렇게 흐릿하게 나올 거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금화 PSC라고 하는 정비업체는 영업이익률이 19.5%, 제일 낮은 한국발전기술이 9.1%, 2017년도 13.2%, 18.9%, 12.5%, 제일 낮은 데가 12.5%죠. 이 영업이익률은 높은 수치다, 낮은 수치다? 높은 수치니까 써놨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2018년도에 상장사 평균의 영업이익률이 물론 삼성전자 제외하고 그 통계밖에 없어갖고 특조위 보고서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사 평균이 영업이익률이 5.9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높은 건지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발전소의 중요한 시설을 정비하고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되게 좋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럴 수 있겠죠. 이 회사는 자기들이 투여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투여한 뭐 기계장치도 있고 뭐 구축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회사인가를 살펴보니까 유형자산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형자산 비율은 유형자산이 뭐냐면 뭐 생산에 필요한 토지, 설비, 구축물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한대요. 이 얘기 해주신 분은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특조위 자문위원으로 해주셨는데 요 수치를 김경률 회계사가 딱 보더니 이 회사는 그냥 인건비 따먹는 회사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형자산 가액 비율이 한전 KPS라고 하는 회사는 25.6%. 그나마 공기업이니까 좀 높죠. 7.2%, 1.4%, 1.4%, 뭐 15.6%,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 회사는 그냥 인건비 따먹는 회사예요. 정비를 하는데 약간의 정비에 한 수천만 원짜리 정도의 뭐 이렇게 장비, 요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의 그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가 도대체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누려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어떤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김영희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한참 투쟁할 때 언론에서 임금 다 떼어먹었다라는 보도 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있어요? 네, 그거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김영균 특조위가 도대체 얼마나 돈을 떼어먹는지를 봤는데요. 이게 한 하청업체의 기성금 중공검사 보고서인데요. 중공검사는 뭐냐면 자기가 업무를 다 하고 나면 발전사한테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뭐가 얼마 들었고 얼마 들어서 돈을 주세요. 라고 이제 기성금이라고 청구를 하고요. 이런 보고서를 남깁니다. 이 보고서를 남기는데요. 이 보고서의 하청업체는 한국플랜트서비스. 눈썰미가 좋으신 분, 아까 한국플랜트서비스의 유형자산 가액 비율은 몇 프로? 7.2%. 한국플랜트서비스인데요. 낮을 텐데. 그래요? 7.4가 1.4.
1.4. 이런 회사예요. 원청은 한국남부발전 부산에 있는 남부발전 회사예요. 자,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뭐 쭉 있고요.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금의 지불 계획은 마이너스 뭐 이렇게 막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줬다가 다시 회수한 모양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금액의 이윤이 0원이에요. 이 하청회사하고 원청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이윤이 0원. 일반 관리비 0원. 하시겠어요? 이 일.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윤이 0원이에요. 이런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이랬는데 준공 금액은 이윤을 이거 안 보이나요? 안 보이시는구나. 이게 아쉽네. 이거는 보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키우지? 계약 금액의 이윤은 0원이에요. 준공 금액, 준공 보고서니까 다 끝나고 나서 보고를 했어요. 이윤을 마이너스 383만 3,872원을 써놨어요. 이거는 재료비가 계약 금액보다 재료비는 줄었고 경비가 좀 늘었어요. 농업비도 조금 늘었어요. 요 장부를 맞춘 걸로 보여요. 장부를 맞춘 걸로 보이는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거는 뭐 장부를 맞춰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윤을 애초에 0원이라고 쓰여 놓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이윤 0원이잖아요. 여기에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윤을 0원으로 쓰고 마이너스로 쓰고 이런 계약서가 수두룩해요. 그러면 한국 플랜트 서비스의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까지는 뭐 장부를 맞췄다 치더라도 0원이 수두룩하고 이런데 이게 17년도, 18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일이 2018년도 10월 31일 날 이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한국 플랜트 서비스의 2018년도 영업이익률은 9.5%죠. 그런데 여기서 또 비밀이 있어요. 원가조사표라고 있는데요. 보통 계약할 때 기준이 이윤은 한 10% 정도로 책정을 해요. 그러면 이런 0원짜리 계약서에 거의 없고 거의 다 10%씩 이윤을 받아야 대략 9.5%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비밀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이 셈법이 어떻게 가능하죠? 저렇게 써놓고 임금은 저렇게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 한국발전기술에 김용균이 있었다면 한국 플랜트 서비스에도 또 다른 김용균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돼서 임금을 다 떼먹습니다. 이제 큰일 났네. 9시까지 가겠는데요? 경상정비가 연료환경설비 운전보다 계약 금액이 더 세기 때문에 경상정비를 주로 많이 비교를 했는데요. 참 이게 뭐 황당한 게 나옵니다. 한전산업개발, 서울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인건비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제 노무비로 책정되어 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 계약서에 노무비로 되어 있는 거에 47.8%만 지급하고 52.2%는 떼어 쳐먹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욕은 하면 안 돼요. 금화 PSC 동서발전 당진. 자, 이 동서발전 당진. 어디선가 봤죠? 당진. 계약. 500MW, 200MW, 1000MW. 동서발전 신규 물량. 입찰 기준 낮춰서 입찰 받은데. 금화 PSC. 그렇게 입찰 받은데요. 지급한 거 55%, 떼어먹은 거 45%. 플랜트 서비스 아까 나온 데잖아요. 마이너스. 일진파워, 금화, 한산, 뭐 발전기술도 있어요. 발전기술은 뭐 김영균 임금 떼쳐먹은 거 다 나왔잖아요. 경상전, 이거 또 설명할 거 나왔네. 그런데 난데없이 아까 경상정비라고 강사가 시컨 떠들고 난 다음에 계획예방정비라는 걸 딱 들고 나왔어요. 계획예방정비는 뭐냐면 발전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뜯어서 고치는 게 있어요. 정비는 세 가지. 매일매일 점검하는 일일 점검, 경상정비. 간이정비. 야, 좀 전력 피크기인데 문제 생길 것 같아. 빨리 가서 막 한 일주일, 한 달 안에 막 고치는 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기가 소중한 겁니다. 전기. 이렇게 소중한 거를 쌍놈 새끼들이 하청으로다고 돈 떼쳐먹고. 이게 안 보이는데? 앞에 불 좀 꺼주세요. 네. 계획 예방 정비라는 걸 합니다. 자, 계획 예방 정비의 가장 핵심적인 인력은 누구다? 그 설비를 이미 일상적으로 정비하는 경상정비 노동자들이다. 왜냐? 가장 설비를 잘 알 거 아니에요. 발전소가 다 비슷해도 가장 잘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경상정비 업체하고 그 계약기간에 계획 예방정비 시기가 오면 그 경상정비를 하는 업체랑 계획 예방정비 용역계약서를 또 만들어요. 또 해요. 그러면 여기에도 노무비가 측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발전기를 경상정비하고 있는데 계획 예방정비가 도래했어. 내가 여기에 있는 노동자예요. 이거 다 뜯어서 고쳐요. 다 뜯어서 고치면 일상적으로 할 건 없잖아. 돌아가면서 일상적으로 할 건 없잖아요. 그러면 경상정비에도 노무비가 책정돼 있고 계획 예방정비에도 노무비가 책정돼 있고 그러면 그 달에는 저는 월급 2번 받는다. 맞죠?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만 받으니까 저쪽은 내로 90몇 프로가 다 착복이 되고 80%, 70% 착복이 되고. 이게 답 잘하시면 뭐 이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요. 태안 5호기 기존설비 계약 예방 정비를 수행했던 금화 PSC는 계획 예방 정비에 써 있는 노후비의 3.4%만 지급하고 96.6%는 금화 PSC 사장 새끼가 다 처먹었다. 있는 거예요. 혼자 작업은 안 하죠. 음모론자 같으셔. 당연히 저렇게 너 일이 많으니까 나한테 좀 줘 하고 다 받아가서 자, 이거를 몰랐어요? 산업부가 이거를 몰랐을까요? 발전사 공기업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걸 몰랐을까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여기에는 안 써있는데 또 하나, 이거 우리 노조인데 이거 쓰면 지워지는데. 자, 아까 경쟁을 막 시킨다고 했죠. 그쵸? 경쟁. 갑자기 생각난 거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경쟁을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업체가 바뀔 때 있잖아요. 그쵸? 그 특조위에서 저는 특조위원은 아니었고 그 특조위의 자문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안 되는 거를 밀어서 18년 동안 해가지고 기껏 만든 18년은 2020년이 18년이니까 이게 2013년도부터 한 거니까 7년 빼면 11년 동안 하다 안 돼갖고 이런 자료 만들어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갖고 이렇게 원칙을 딱 정했는데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 도저히 공기업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약서들은 속출해.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 모양이고 이게 노동자들의 임금만의 문제인가? 임금만의 문제 아니에요? 이건 또 뭔가? 이 돈은 어디서 나오나? 세금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 이게 정부가 20년 동안 추진했던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조위의 22개 권고안을 1강에서 설명을 하셨을 텐데요. 이게 고용 분야의 얘기예요. 이건 그냥 직접고용 정규직화 해라, 농업이 착복 금지하고 입찰 제도를 개선해라, 필요인력 충원해라, 2인 1조, 어쩌고 민영화 외주화, 노동안정과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민영화 외주화 철회해라, 노동자 안전 강화,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전력산업을 재편해라. 이렇게 냈어요. 1번 연료환경 설비운전 직접고용 못하겠다. 하나의 공공기관 만들어줄 테니까 경쟁은 없애줄 테니까 발전사 직원은 안 된다. 경상정비 그렇게 돈 떼쳐먹게 해주는 거 계속 유지하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작년에 특조위 권고안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노업이 착복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에 일하는 노동자 1인당 월급이 70만 8천 원씩 오를 것이다. 생명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5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이게 하나 또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선 방안은 특조위가 다 냈는데요. 지켜지지 않아요.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 고용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권고안을 고용노동부에 냅니다. 정부가 얘기했던 생명안전 업무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 그것을 조속히 마련해서 직접 고용할 때는 빨리 직접 고용해라. 그거 한다고 하더니 왜 안 하냐? 고용노동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안전 업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군가? 문재인이 인천공항 가서 다 정규직화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쓰여 있어요. 왜 이럴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러니까 산업재해 노동자의 숫자를,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를 임기 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아무리 파란 집에서 떠들어 쳐봤자 실제로 죽는 노동자 안 줄이는 거죠. 심각해요. 안 지켜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지켜요. 그래서 이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료 다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만 보시더라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충격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하청 노동자 얘기 안 해요. 2019년도 스트레이트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발전소 하청 노동자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여러분들 그 석탄화력 발전소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안 줄여도 돼요? 9시까지 합시다, 여러분. 줄여야죠. 네, 줄여야 되잖아요. 그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들이 일단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전산업의 민영화,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 발전사를 민영화시키는 거, 발전소 자체를 민영화시키는 거를 발전노조가 2002년도에 38일간의 불법 파업을 하고 막았어요. 막았는데 발전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발전노조가 잘 막아서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뭘 것 같아요? 이게 다 똥방울이 맞죠. 중간 거를 하나 넣었잖아요. 그럼 중간 거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 때 석탄화력 발전소도 민간 산업, 포스코 에너지, GS, 이런 데가 석탄화력 발전소에 진출을 해요.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2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그 순환 전전됐죠. 서울 막 전전됐던 적. 그래갖고 뭐 전력 예비율이 모자르는 어쩌네 저쩌네 막 지으라고 이렇게 해갖고 막 졌는데 전력 예비율이 많이 남아요. 한여름에도 남고 한겨울에도 남아요. 30%씩 막 남아요. 발전소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한국의 발전소는 전력 예비율이 남으면 뭐부터 가동하겠어요? 발전소의 예비율이 남으니까 뭔가는 꺼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끄겠냐고. 돈 많이 든 것부터 안 하겠죠. 물론 봄철에는 그 석탄화력 발전 줄이고 그다음에 요새 원자력 뭐 이런 정책이 있긴 하지만 기본 방향은 그런데 많이 저었으니까 이제 그 민간 자본이 지은 발전소가 몇 년 걸리니까 다 지어진 발전소가 있어요. 그 발전소 발전 안 해요. 그 포스코 에너지 사장님이신데 잠깐 이거 계속 자꾸 마치더라.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신 포스코 에너지 사장이신데요. 발전소 가동을 안 해. 다 기껏 다 져놨는데 전력 예비율 남는다고. 그러면 전기 못 팔아먹잖아요. 만든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전기는 전력고로소에서 전기를 다 사요. 다. 한 군데서 사요.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기 마트 가서 여기서 살래 저기서 살래 안 하잖아요. 전력고로소에서 다 사기 때문에 정부가 다 산다고요. 근데 남기 때문에 니네 발전소 가동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나 다 져놨는데 그럼 사장님이면 어떡하실 거냐고. 정부 앞에 가서 들어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니들이 가동 안 하는 발전소 이거 5천억 들었으니까 이걸 사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사장 마인드가 이윤이 한 푼도 안 남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민간 발전소 사장이 청와대 앞에 가서 드러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쉴 때 말고 가동할 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땡! 이거 회수. 땡!
상상을 초월한 답변하시면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안 만들어도 돈을 계속 주는 네. 안 만들어도 똑같이 주는. 그냥 줘놓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줘요. 데모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금 갖다가. 이게 2019년도 스트레이트에 나온 거예요. 그게 1조가 넘어요, 한 해. 스트레이트 보도에 의하면. 뭐 하냐고. 그거, 재난소득으로 좀 걷어다가 좀 나눠주든가,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스트레이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발전산업의 실태예요.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석탄화력 발전소 어떻게 줄일 거냐? 석탄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줄일 거냐고. 계속 거기는 돈 주고, 공기업은 통제 가능하니까 석탄화력 발전소 죽이고, 얘네는 그냥 꽁돈으로 돈 주고,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험해 왜 주라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발전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봐야 된다. 그래서 권고 8번에 전력산업 재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결론 데모하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